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류 분석 이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22회차 강의 자료 준비해 주세요. 저희가 부모교육의 이론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민주주의 부모교육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인본주의 부모교육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론, 교류 분석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분석 이론을 창시했었던 에릭 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프로이드의 이야기, 그리고 펜필드라고 신경외과 의사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에릭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이드는 이제 임상적 무의식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은 이제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이제 세 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무의식이 되게 중요하다. 무의식은 억압된 공포, 성적인 욕구, 수치스러운 기억, 트라우마로 이제 인간의 그 무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명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직 관찰과 해석을 통해서 무의식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드라는 그 이제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50년대에 뇌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뇌 수술은 이제 각성 상태에서 수술을 한 거예요. 네, 그 이제 두뇌에는 뇌는 통증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깨어서 좀 의사랑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뇌를 열어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두뇌의 축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전기로 자극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로 자극을 했더니 전기로 자극하지 않았을 때는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수십 년 전의 기억을 환자가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이제 그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엄마가 어디서 전화를 받고 있어요. 또는 지금 토스트 타는 냄새가 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때 들렸던 소리, 냄새, 감정까지 이제 재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펜필드의 그 실험적 발견이 사실은 프로이드가 이야기했던 무의식 이론을 이제 신경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무의식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인간의 두뇌에 이제 무의식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펜필드의 이야기를 들어봤죠. 에릭 번은요, 이제 그 정신분석협회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신청서까지 냈다고 해요. 그런데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 정신분석협회에서는 원초아, 자아, 초자아 구조 대신에 에릭 번은 자신만의 그런 어, 자아 상태의 구조를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죠. 부모 자아 상태, 성인 자아 상태, 아동 자아 상태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협회의 내용과 굉장히 달랐다. 그리고 전문 용어를 피하고 일상 언어로 심리를 설명했어요. 예를 들면 게임이라는 단어나 스트로크라는 단어가 사실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인데 그것을 갖다가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을 했다. 이것도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은 전통적으로 이제 수년간 장기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에릭 번은 이제 치료를 할 때 좀 효율적이고 단기적으로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정신분석에서는 일로 이제 개인 분석을 원칙으로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게 됐는데 에릭 번은 집단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안 맞죠. 그래가지고 에릭 번이 그 협회에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제 가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에릭 번이 교류 분석 이론을 이제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리자 이렇게 독자적 이론으로 이제 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 게임과 스트로크 얘기를 했었죠. 잠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스트로크, 이거 뭘까요? 네, 원래는 스트로크는 안아주고 쓰다듬고 이런 거를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나 좀 알아봐줘. 관심 받고 싶다. 나 좀 알아봐줘.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해줬어요. 하루 종일 기분이 왠지 찜찜했어요. 왜냐하면은 스트로크가 결핍되었기 때문이죠. 아무도 나를 안 알아봐주고 무시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스트로크가 결핍이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상사가 오늘 발표 정말 잘했어요 라고 했어요. 칭찬을 해준 거죠. 기분이 좋아지고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진다. 이거는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받은 거죠. 그래서 스트로크는 긍정적인 스트로크와 부정적인 스트로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에릭 폰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을 해요. 사람은 긍정적인 관심을 못 받으면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스트로크를 받지 않는 스트로크 결핍인 상태보다는 이제 부정적 관심이라도 부정적인 스트로크라도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조용히 있기만 했던 한 아이가 갑자기 수업을 방해했어요. 수업을 방해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좀 혼났겠죠. 근데 혼나더라도 선생님이 나를 봐줬다라는 그것 자체가 스트로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임에 대해서도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나도 모르게 반복하는 나쁜 패턴을 말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부부싸움, 두 번째는 이제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부부싸움, 매번 싸우고 나면은, 아, 또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면서도 다음에 싸울 때는 똑같이 또 똑같은 방법으로 싸웁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할 때 뭔가 잘못한 행동,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죠. 그런데 싸움을 하다 보니까, 너는 어렸을 때, 가정교육을 좀 잘못 받았어.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부모 욕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는 나쁜 패턴이죠. 또 다음에 싸울 때에도 또 그러한 패턴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스트로크 때문이라고 해요. 싸우고 나면은 기분은 나쁘지만 그 동안만큼은 상대가 나에게 집중을 해요.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싸우는 게 낫다고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싸움과 관련한 그 패턴 한번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게임입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미 해봤어요. 그러면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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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는 건 어때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이나 충고들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해봤고 저거는 안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점점 지쳐가지고 속으로 이제 거의 포기한 상태이죠. 그래서 A가 그때 이제 혼자 속으로 봐, 아무도 날 못 도와주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원활한 대화가 아니죠. 이것도 이제 게임이다. 나쁜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A라는 사람은요, 진짜 해결책을 원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돼라는 자기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B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B의 관심, 즉 B의 스트로크를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자면 이 교류 분석의 목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요, 자아 상태를 파악하는 거래요. 개인의 성격의 기본이 되는 자아 상태를 파악을 해보고 이제 그것을 바꿔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이 자아 상태 간의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류 분석에서 이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기본적인 인생 태도. 기본적인 인생 태도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한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과 인생 각본을, 인생의 어떤 그 대본 같은 거, 각본, 각본을 분석을 하고, 여기서 각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각본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 각본을 분석하고 재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이제 교류 분석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아 상태의 구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가 이렇게 세 개 있죠. 그죠? 맨 위에는 부모자, 가운데는 성인자, 마지막에는 이제 아동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부모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비판적인 부모자와 양육적인 부모자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성인자는 그냥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자도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수적인 아동자와 그 다음에 자유로운 아동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자아 상태가 이제 세 개, 부모자, 성인자, 아동자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 사실은 잘 살펴보면은 이렇게 다섯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아 상태별로 이제 언어적인 단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판적인 부모자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문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판적이고 강압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거를 이제 비판적 부모자라고 합니다. 양육적인 부모자에서는 그래, 해줄게 라고 동정적이고 좀 부드럽고 순한 말투를 사용하죠. 성자는 궁금한 거를 그냥 단순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이제 논리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냉정하고 기계적이고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말투를 사용한다. 자유아동자의 어떤 걸까요? 와, 신난다, 멋지다, 뭐뭐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아이와 같은 그런 말투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순간적인 아동자는요, 조금 자신감 없이 중얼거리는 말투. 이거 해도 되나요? 아유,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다음은 자아 상태의 경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염, 배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네,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아 상태의 경계가 지나치게 이완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의 자아 상태가 다른 자아 상태를 침범을 해가지고 그 경계가 파손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A를 한번 보시면 부모의 자아가 성인 자아를 침범한 경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는 수학을 못해. 남자가 잘하지 수학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말하는 게 최고죠. 그래서 부모님의 말을 이제 믿게 됩니다. 이제 쭉 자랐어요.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뭐 그런 건 아니구나. 여자도 수학을 잘할 수가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조정이 되면 되는데, 어렸을 때 부모가 했던 그 말이 성인 자아에까지 이제 침범한 경우에는 강한 편견을 갖게 됩니다. 어, 여자는 수학을 못한다고 했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제 그 두 자아 상태의 경계가 파손된 것을 말하죠. 자, B를 한번 보실게요. 아동자아가 성자아를 침범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아동자아가 성인 자아를 침범했기 때문에 아동이 가지는 그런 어떤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든가 또 여기는 망상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났는데 원하는 그 친구가 아직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렸을 때 내 모습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어,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안 오는 거 보면 오다가 사고 나면 틀림없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자아가 성인자아의 경계에 이제 이렇게 망상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이제 이것이 바로 오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자와 아동자 모두가 성인 자아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정신병리적 특성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A, B, C는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건강한 자아 상태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왼쪽에 보시면 가장 건강한 모습, 가장 정상적인 모습, 이렇게 동그라미 세 개가 이제 서로 오염되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이것이 가장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자아 상태의 경계 중에서 배제, 자아 상태의 교류가 차는 것을 배제라고 하는데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부모 자아에 고착된 사람이에요. 성인자와 아동자와는 교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아에 고착된 사람은 이제 부모의 특성, 부모 자아의 특성, 비판적, 지시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인자에 고착된 사람은 성인 자아의 특성,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감정 표현이 없습니다. 아동 자아에 고착된 사람은 아동처럼 놀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성자에 고착된 사람 한번 볼까요? B를 한번 보시면 맞아요. B를 보시면 성인자와 아동자에 고착된 사람입니다. 부모 자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하려는 행동, 상호 교류 관련 규칙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동자와 부모자에 부착된 사람은 성인자와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인자가 하는 행동들,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자와 이제 성자에 고착된 사람들, 아동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놀이에 관심이 없고요. 일만 합니다. 꽤 엄격하고 책임감을 많이 가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 개인의 자아 상태의 균형이 어떠한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염세형, 그리고 명랑 낙관형, 세 번째는 우유부단형, 네 번째는 정력형, 역N형,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입니다. 바로 그 염색형의 이브그램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비판적 부모 자아 상태가 높고요. 그 다음에 수능적 아동 자아 상태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염세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꽤 비판적이에요. 이게 심하면은 우울증에 걸릴 그런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염세형과 반대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NP, 양육적 그 부모 자아 특성이 그 점수가 높고요. 그 다음에 FC, 자유로운 아동, 그 아동의 자아 상태 점수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동정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것의 제목이 명랑 낙관형입니다.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양육적 부모자 특성 점수가 높고요. 그다음에 수능적 아동자 특성의 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 그 영어로 N자 유형이죠. 네. 이 유형은요, 적입니다.
그리고 배려를 많이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사회생활을 할 때 바람직한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우유부단형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CP, 음, 비판적 부모 자아 특성 점수가 높고요. 그 다음에 FC, 자유로운 아동자아 특성 점수가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했던 우유부단형의 N자의 역행형이죠. 이거를 이제 정력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예능 분야, 예체능 분야에서 잘 나가는 편이다. 이용하거나 짓밟으려는 그런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자,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고그램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나치게 낮은 자아 상태는 개인의 훈련을 통해서 높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항상성 가설을 설명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비판적 부모 자아 상태가 낮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비판적인 생각을 말하거나 행동함으로써 네, 낮은 점수를 좀 높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자유로운 아동 자아 상태가 낮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아동이 했을 것 같은 그런 행동들, 예술 활동을 즐긴다거나 오락을 즐긴다거나, 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 상태를, 낮은 자아 상태를 좀 높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자아 상태의 교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상보 교류, 교차 교류, 이명 교류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먼저 상보 교류입니다. 자, A를 보시면요. 이 성인으로서 질문을 하고 성인으로서 답을 듣는 과정입니다. 한번 예를 보시면 어머니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중간고사가 언제부터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가 4월 25일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문제가 없는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갈등 상황도 일어나지 않는다. B도 마찬가지예요. B는 어머니 두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A라는 분은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예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B 분도 부모 상태로 답을 합니다. 우리가 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면서 부모로서 대화를 요청을 했고 또 부모로서 그 대화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보교류입니다. 상보교류는 문제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교차교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서로 이제 교차하는 그런 교류입니다. A를 먼저 보실까요? 어머니가 이제 성인 자아로서 자녀에게 성인 자아로 질문을 합니다. 중간고사가 언제부터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어머니를 아동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활교육표에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화살표가 이렇게 교차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교차 교류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교류 방식이, 교차 교류는 교류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 역기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B를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얼뜻 보기에 맞아 생물교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성인 자아 상태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중간고사가 언제부터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자녀가 아동처럼, 아동인 것처럼 아동의 자아 상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놀러 가기 딱 좋은 계절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서로 화살표가 교차되지는 않지만 이것도 교차 교류이다. 그 대화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면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 교류.
이거는 사회적인 수준과 심리적인 수준이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회적인 수준을 보자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인자 상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간고사가 언제부터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도 4월 25일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인자 상태로 질문을 했고 성인자 상태로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는 상보 교류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심리적인 수준, 그러니까 그 말하고 있는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다른 수준의 교류가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이게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녀는 이제 아동스럽게 아동이 아동에게 이야기하듯이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예요. 라고 이제 아동 자아의 상태를 전달합니다. 자기 심리적인 수준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사회적 수준과 심리적인 수준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이면 교류이다. 이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네, 좀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스트로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스트로크에 대한 얘기 했었죠. 네, 스트로크. 어떤 거였죠? 나 좀 알아봐줘. 나에게 관심 가져줘. 나를 좀 알아봐줘. 이렇게 나라는 어떤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게 해주는 인간 인식의 기본 단위다. 이제 요것을 스트로크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릭 버는요, 모든 인간은 상호 교류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자 하는 기본 욕구를 가지는데요. 일단 영아기 때에는 이제 그 애착과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철사 엄마도 있고 헝겊 엄마도 있죠. 철사 엄마는 이제 먹고 나와요. 그런데 원숭이가 철사 엄마한테 가서 먹이를 먹고 나서 대부분의 시간을 헝겊 엄마랑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 이유는 만지고 쓰다듬어 주기, 뭔가 이렇게 스킨십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아기 때부터 성장한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적인 욕구로 이것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트로크입니다. 자, 이제 시간의 구조화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의 구조화가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이 스트로크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채우느냐. 그래서 여섯 번째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철회. 이거는 타인과 어떤 접촉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관습. 사회적으로 정해진 어떤 형식에 따라서 주고받는 교류입니다. 세 번째는 활동. 목표나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류입니다. 네 번째는 잡담. 특별한 목적 없이 가볍게 안전한 주제로 나누는 대화를 잡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게임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면 교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면 교류가 반복되는 그런 패턴이다. 이게 이제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친교. 친교는 가장 깊고 진실한 수준의 교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가 왔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딱 떠요. 딱 탔더니 이제 한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최종적으로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습니다. 이때 철회. 철회라고 하는 거는 서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저 폰만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습입니다.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확보입니다. 어, 이것 좀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류를 꺼내서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서류를 같이 검토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잡담입니다. 아, 요즘 날씨가 참 좋아요. 아, 그러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게임입니다. 어떤 예시를 들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예시를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저 요즘 너무 바빠서 죽겠어요.
아유, 많이 힘드시겠네요. 야근도 매일 하고 주말도 없고, 아유, 고생하시겠네요. 진짜 제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그 안에 해서는 안 되는 이제 이면 교류가 있다라는 거죠.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B라는 사람은 더 이상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태. 점점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친교입니다. 좀 진실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요즘 어때요?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힘들어요. 무슨 일이에요? 얼굴 보니까 진짜 힘들어 보이네요.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걱정이에요. 아유,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힘들면 나한테 연락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줄게요. 고마워요, 진짜.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이게 이제 친교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본적 인생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인생 태도,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근본적인 신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네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는 사실 우리가 성인 애착 검사했었을 때 그 결과랑 좀 유사하죠. 그래서 볼비의 내적 작동 모델과 그 개념이 굉장히 흡사하다. 그래서 그 네 가지의 인생 태도를 한번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도입니다. 첫 번째 태도는요, 자기 부정, 호기 긍정입니다. 나는 괜찮지가 않아. 하지만 너는 괜찮아. 이거는 가장 흔한 인생 태도라고 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이제 의존적인 경험을 했던 것에서 이러한 태도가 형성된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렇지만 저 사람처럼 할 수가 없어. 자신을 열등하고 무능하다고 느끼고 타인을 우월하다고 이제 보는 경우입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 MP, 양육적 부모 그 자아 상태와 그 다음에 AC, 순적인 자아 상태, 아동 자아 상태가 그 점수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N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 태도입니다. 자기 부정, 타인 부정입니다. 나도 괜찮지 않고 너도 괜찮지 않아. 이거는 꽤 절망적인 태도입니다.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거나 방치를 경험한 그런 경험들로부터 이러한 태도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타인도 모두 가치 없다고 느끼는 그런 유형입니다. 나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도 다 믿을 수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러한 태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NP, 맞아요. 양육적인 부모 자아 상태의 점수가 제일 낮고요. AC, 수능적인 아동 자아 상태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네, 이제 유형입니다. 자기 긍정, 타인 부정. 나는 괜찮아. 하지만 너는 괜찮지 않아. 넥 다 오라. 문제는 항상 저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유형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을 낮추고 비난하는 이런 방어 계제를 사용하는 유형인데요. 어린 시절에 타인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받은 경험에서 이러한 유형이 형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비판적 부모 자아 상태 높고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아동자 상태가 높습니다. 이러한 유형이 바로 자기 긍정, 타인 부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유형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인생 태도라고 합니다. 자기 긍정, 타인 긍정입니다.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아. 나도 잘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함께 해결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형입니다.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유형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NP, 양육적 부모 자아 상태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적인 아동 자아 상태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생 각본입니다. 각본이라는 것은 연극의 대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미리 써놓은 이제 청사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으로의 인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세 가지 각본에 있어요. 승자의 각본, 패자의 각본, 그리고 평범한 각본 이렇게 있습니다. 승자 각본을 보시면요.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해서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 이제 승자의 각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각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힘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실패의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이게 바로 패자의 각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본은 이런 거예요. 비교적 성실하고 근면한 태도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인데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애석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 자, 이것이 평범한 각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본 맞추기입니다. 각본 맞추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각본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좀 현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무의식적인 과정을 각본 맞추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요. 디스카운트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재규정하기. 세 번째는 공생. 요거를 이제 차례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카운트라는 거는 어떤 자신, 타인, 상황의 어떤 중요한 측면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 게 있었어? 나 몰랐네. 이제 아예 인식을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애들 그럴 수도 있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죠.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애들 세계는 어른이 못 끼어들어.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 나는 못해.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 이제 이러한 중요한 측면들을 무시하거나 이제 과소평가하는 거. 이거를 디스카운트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다음은 재규정하기입니다. 자신의 각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실 의미를 왜곡하는 거, 그리고 다르게 해석하는 거를 말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자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 친구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외로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야, 공부나 열심히 해. 공부 잘하면은 친구는 저절로 생겨. 네, 이거 이제 좀 의미를 왜곡하는 거죠. 친구가 없는 것 같아서 외롭다고 하는 자녀에게, 아, 공부나 열심히 해. 공부를 잘하면 친구가 생겨. 라고 하는 거. 어떤 사실, 의미를 이제 왜곡하거나 다르게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자녀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가 나한테 나쁘게 대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남자애들은 다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죠. 그래서 현실의 의미를 왜곡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재규정하기입니다. 다음은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이 뭐냐면요. 조선 마침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자아 상태의 그 어떤 일부를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억압하는 관계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그 예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자아 상태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부모 자아 상태만 사용을 해요. 피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 아동 자아 상태만 사용하려고 해요. 그 C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가 다 해줄게. 그럼 아들은 엄마가 해주니까 나는 몰라도 돼.
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뭘 알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은 나는 아무것도 못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들이 혼자서 살 수가 없어. 엄마가 꼭 필요해. 어머니는 B만 사용하고 아들은 C만 사용하는 거. 이게 이제 공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생인데요. 아버지는 C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아동자아 상태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딸은 B만 사용하는 거예요. 부모 자아 상태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아빠 너무 힘들어 라고 하니까 딸이 아, 내가 아빠 챙겨야 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빠가 네가 있어야 내가 살지 라고 하니까 딸이 나는 아빠 곁을 떠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빠 좀 위로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딸은 내 감정은 참아야 해. 아빠를 위로해줘야 해. 이제 이런 식으로 마치 이제 아버지는 아동자 상태만 가지고 있고 딸은 부모자 상태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공생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생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A, 성인자, 성인자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 성인자를 잘 해야만 이 공생 관계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각본의 정당화. 네,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각본을 옳다고 증명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인 과정을 이제 각본의 정당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라켓 감정입니다. 이 라켓이 뭐냐면은 부정직한, 솔직하지 못한 감정을 말해요. 즉, 진짜 감정을 숨기고 각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가짜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들은 화내면 안 돼. 화내서는 안 돼.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을 때,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에서 이제 여성들이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다른 감정을 꺼내든다는 거죠. 화를 내지 않고 다른 감정. 울면 안 돼. 되게 굉장히 슬픈 일이 있어서 막 울고 싶은데 울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 말고 다른 방식, 예를 들어서 분노, 이런 방식으로 가짜 감정을 꺼내는 거, 이게 바로 라켓 감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게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각본을 반복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상호작용 패턴을 말합니다. 우리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을 보니까 희생자가 있고 구원자가 있고 박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역할들이 서로 이제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 나 잘 모르겠어. 자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가 마치 희생자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해줄게. 기다려봐. 라고 하면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갑자기, 아, 그게 아니라고. 라고 하면서 박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왜 화를 내? 어머니는 희생자가 되는 겁니다. 즉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구원자이기도 했다가 희생자가 되기도 하고 여기 이 자녀 같은 경우에는 희생자였다가 또 박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요 관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류 분석 이론 이제 강의를 마쳤습니다. 교류 분석 이론 좀 내용이 어렵고 좀 단어들이 딱 입에 붙지 않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잘 정리해 두시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부모교육 이론과 인본주의 부모교육 이론에서 이렇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적었을 때는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교류 분석 이론에서는 그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의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쓰고 지우고 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류 분석 이론은요, 네, 프로이드, 그 다음에 펜필드, 그 다음에 에릭 번이 이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프로이드도 이야기를 했죠. 무의식, 임상적 무의식, 관찰되지 않았지만, 관찰과 해석을 통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무의식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펜필드도 마찬가지로 이 무의식이라는 것이 인간의 두뇌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에릭 번은요, 자아 상태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아 상태를 부모, 그리고 성인자, 그 다음에 아동자아로 나눴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다 보면은 비판적 부모 자아 CP, 그리고 양육적 부모 자아 NP, 성인 자아 A, 그리고 자유로운 성인자, 이거는, 자유로운 아동 자아, 이거는 이제 FC, 그리고 수능적 아동자아 AC, 이렇게 5가지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아 상태가 오염이 됐거나 배제가 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그램, 그래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4가지 종류가 있었죠? 염세형, 그 다음에 명락관형, 우유부단형, 그 다음에 정력형, 역N형, 이렇게 이제 4가지의 그래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 상보교류, 교차교류, 이면교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얘기했고요. 그리고 구조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스트로크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6개, 철회, 관습, 활동, 잡담, 게임, 친교, 이렇게 6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인생 태도, 여기 4가지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인생 각본, 이거는 미래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제 각본,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이제 연극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대본, 이것을 이제 인생 각본이라고 한다.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인생 각본. 그 다음에 각본 맞추기. 여기에는 디스카운트, 그 다음에 재규정하기, 공생 이런 것들을 다뤘고요. 마지막으로 각본의 정당화. 여기에서는 라켓 감정과 그리고 게임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네, 한 이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네, 오늘 내용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교류 분석에서 사용하는 이제 단어, 용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